자, 그 다음 이제 콘크리트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콘크리트의 성질은 제가 전반적인 콘크리트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아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성질은 시공연도요, 굳은 상태는 강도와 내구성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정의할 거냐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굳지 않았을 때 콘크리트의 성질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시공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영어로 워커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어로 해당하는 건 적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요건 앞에서부터 쭉 정리를 했죠.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작업의 난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재료 분리의 저항이다.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가 쉬워야 된다. 그걸 우리가 좋은 시공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공연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시공연도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그와 같은 시험 방법이 슬럼프치라고 그랬어요. 시공연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으로 딱 정해진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뜻입니다. 시공연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내가 파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거푸집을 이렇게 만든 것하고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려고 해요. 작업하기가 어디가 더 쉬워요? 얘가 훨씬 더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황만 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작업을 해요. 잘 모르는 사람. 여기는 전문가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시공연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단편적인 상황 하나만 딱 떠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시공연도로 슬럼프치를 저 높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슬럼프치가 크면 클수록 뭐다? 작업하기가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작업하기가 편해지긴 하지만 내부의 궁극도 우리가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시공연도에 관계되는 것들은 잠시 후에 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공연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가장 큰 그와 같은 요소가 우리가 보통 단위 수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위 수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의 양을 뜻하는 건데,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앞으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단위 시멘트량에 따라서 우리가 부배합이다, 빈배합이다 이런 말로 쓰거든요. 그러면 단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시멘트하고 장골재, 굵은 골재를 섞어서 이만큼을 지금 재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물을 가미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걸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그럼 얘를 이만큼 들고 가서 한강에 딱 집어던지면 그것도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즉 물의 양이 0에서부터 쭉 굉장히 많은 물에 해당하는 양이 있을 때 이 정도 상태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겠죠. 요거를 우리가 단위 수량 이렇게 만약에 시멘트량을 따지면 여기가 뭐예요? 단위 시멘트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위 시멘트량에서는 우리가 단위 시멘트량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많은 쪽으로 가면 부배합, 양이 적으면 얘를 빈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단위 시멘트량에서 A라고 하는 시멘트, B라고 하는 콘크리트, C라고 하는 콘크리트 세 가지를 내가 만들어, 양이.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면 얘가 뭐가 돼요? 부배합이 되는 거고, B와 C를 비교하면 C가 부배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빈배합, 부배합 이렇게 따지지, 정확하게 부배합은 단위 시멘트량이 몇 킬로그램 이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배합, 부배합에 대한 개념은 조금 우리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앞으로 빈배합, 부배합 나오면 그냥 부배합은 좋은 배합, 시멘트량이 조금 더 들어간 상태, 그런데 허용하는 범위예요. 얘는 그 상태 조금 적게 들어간 상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하고 내용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공연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의 양이 일단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있고 기온도 있고 작업자의 능력도 있고 그다음 거푸집의 상태도 있고 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비에서도 영향을 받고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 우리가 유동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를 반죽질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유동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설명을 했죠. 콘크리트의 움직이는 성질, 얘랑은 좀 구분하세요. 단위 수량이 아니라 그냥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뭐다? 유동성은 커져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유동성은 커진다. 그런데 유동성이 크다고 해서 시공연도가 커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콘크리트의 움직이는 성질은 좋아지는데 슬럼프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골자가 밑으로 쫙 깔리고 물이 쫙 빠져버려요. 뭐가 일어났어요? 재료분리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의 양은 적정한 물의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유동성이 크면 클수록 시공연도가 좋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적정한 유동성이어야지만 시공연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둘의 관계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장 혼동되는 그와 같은 문제야. 예전에 공무원 5급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냐를 구분해서 맞느냐 틀리냐고도 여러분한테 시험을 물었던 적은 있는데 요즘은 미련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주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기사 정도는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관계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형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플라스티시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뭐 정리 안 나는 거니까. 얘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잘 채워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채워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성형성, 플라스틱시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형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푸집에 내가 콘크리트가 잘 채워진다. 얘는 좋으면 좋을수록 시공연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대표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마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감성.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항상 콘크리트는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면 이 윗면에는 거푸집을 우리가 설치하지 않죠.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표면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표면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마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표면의 정리 정도입니다. 표면의 정리 정도. 그 마감성이 좋다 그러면 표면 정리가 잘 된다. 그러면 마감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찬가지 시공연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다짐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거푸집 안에 채우고 다짐기를 이용해서 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컴팩터빌리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짐성이다라고 하는 게 알겠죠? 얘는 좋으면 마찬가지 얘가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펌퍼빌리티. 우리가 콘크리트를 관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서 운반을 하게 되면 그 펌퍼빌리티라고 해요. 얘가 좋으면 좋을수록 무조건 다 좋아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동성만 적정해야 시공연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시공연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재에 뭐가 되어 있어요? 시공연도에 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시공연도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성질, 골재 입동 및 입형, 공기량, 혼화 재료 등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뭐만 정리한 거예요? 재료에 따르는 것만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요. 비가 오는 날과 안 오는 날 분명히 다르겠죠.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거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걸로 가는 거고요. 시공연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슬럼프 시험 앞에서 설명했죠. 자, 플로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콘에다가 콘크리트 다 흔들어서 흘러 넘치는 거를 가지고 파악하는 시험 방법이고요. 구관입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이미 타설을 했어요.
타설한 다음에 내가 시공연도를 파악할 때는 쇠에 공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를 드러내면 들어가는 흔적의 깊이가 있겠죠? 그걸 보고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자, 리몰딩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비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리몰딩 시험은 이런 플로콘에다가 콘크리트를 담고 흔드는데 위에서 원판이 내려와요. 원판이 내려와서 원판에 콘크리트가 다 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낙하시험이라고 그래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퍼지는 정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비기 시험은 다짐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콘크리트를 용기에다가 그냥 채운 것과 다졌을 때 부피의 변화를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말이 설명이 빨라서 못 적겠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시험 방법은 잘 몰라도 돼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시험에는 다음 중 시공연도를 판단하는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면 이거 말고 전혀 다른 게 나와요. 표준 관입시험, 이런 거, 베인 테스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쉽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알아야 이렇게 문제를 맞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공연도 시험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왜 설명을 했냐 그러면 실기에 가서 이렇게 유동성을 파악하는 시험 방법이나 시공연도를 파악하는 시험 방법의 종류를 몇 가지 쓰시오 그러면 이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는 지금 알아두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재료 분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시공연도는 작업의 난이 정도에다가 재료 분리의 저항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작업 중에 원인, 작업 후에는 분리딩, 레이턴스 다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정리해 두시고요.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치마균열, 얘를 침강균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얘는 콘크리트를 내가 타설을 했는데, 타설했어요. 이만큼의 단면을 가진 콘크리트입니다. 타설해서 여기는 다 콘크리트가 가라앉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중간에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 표면에서 여기가 살짝 균열이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치마균열, 침강균열이라고,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균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고,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주면 돼요? 이 표면을 계속 두드려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탬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탬핑. 표면을 계속 두드려줘서 빨리빨리 가라앉아라 라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이런 균열들을 막을 수가 있고, 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굳은 콘크리트의 성질. 자, 굳은 콘크리트의 성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강도입니다. 강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가 콘크리트의 강도다 그러면 압축 강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 실험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떤 때 내가 시험을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타설 공구마다 공구가 다르면 공구별로 나눠야 되고 일자가 다르면 일마다, 그래서 타설되는 매일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층이 다르면 층마다 우리가 그 값이 다를 거니까 강도가 다르면 강도에 따른 것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뭐가 있냐면 배합이 다를 경우, 그렇죠? 만약에 배합이 변경됐다. 배합이 변경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 가서 1회 콘크리트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되면 120세제곱미터는 무조건 한 번씩 내가 뭘 해야 된다? 콘크리트 강도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럼 콘크리트 강도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보통 1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1회 시험일 때는 뭐냐면 공시체가 3개입니다. 공시체가 3개를 우리가 가지고 이 3개의 평균값을 1회 시험이라고 그래요. 먼저 여기 공시체가 나왔으니까 콘크리트 단면에 사용되는 공시체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표준에 해당하는 공시체가 이 지름이 얼마야? 150. 높이가 얼마야? 300.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지름의 2배가 무조건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거보다 작은 공시체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공시체. 그러면 지름이 얼마인 거? 100. 높이가 200. 똑같은 재료를 투입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압축 강도 실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어디가 더 크게 나와요? 당연히 얘가 더 크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압축 강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과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내려 눌렀을 때 얘가 더 취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얘가 강도값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를 더해줘요? 고정계수값을 곱해서 0.97인가? 그러니까 3% 정도 값을 우리가 줄여준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공시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공시체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3개를 실험해서 이 3개의 평균값, 이게 평균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1회 시험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면을 평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면적에 균등하게 전체 힘으로 내려 눌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지 힘을 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면적에 다 같이 지긋하게 눌러서 전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당 받는 힘에 가지고 우리가 저와 같이 강도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자, 강도 실험을 했을 때 그러면 판정은 어떻게 할 거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인데 교재 2개 지었어요. 우리가 압축 강도 값이 35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와 이하 값이 있는데 우리는 건축에서는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됩니다. 1회 시험한 것이 3개죠. 1회 시험한 뭐야? 평균값이 설계 기준 강도, 무슨 강도? 배합 강도가 아니라 설계 기준 강도라고 나와 있어요. 배합 강도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값에서 얼마를 마이너스 3.5 메가파스칼을 뺀 값 이상이면 합격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3개의 평균값이 우리 앞에서 구조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에서 3.5 메가를 뺀 그 값보다 커야 우리가 합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1회죠. 그리고 3회, 그럼 공시체가 몇 개? 9개란 거죠. 3회 실험을 했을 땐 당연히 설계 기준 강도 값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했을 때는 이보다 작아지는 것까지도 내가 허락을 하지만 3회에 해당하는 평균값은 당연히 설계 기준 강도 값 이상으로 돼야 우리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요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막 바뀌어 있어요. 15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120이었다가 한 그냥 10년 사이에 막 여러 번 바뀌어 갖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12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 2년 전 됐네요. 2년 전까지 KS도 보면 1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품질 기준이라고 해서 공지한 거에 12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도 실험을 하는 거를 우리가 공시체에 의한 시험이고 저거를 부신다 그래서 파괴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강도 실험을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두 번째로 가니까 비파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부셔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이 비파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미 만들어진 구조체에다가 하는 시험 방법을 우리가 비파괴 시험이다라고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제가 같이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경도법, 요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진법, 뭐예요? 우리가 진동 주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공진은 뭐다?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소리굽새라고 해서 쳐가지고 딩 올려가는 거 있죠. 다리 같은 걸 놓을 때는 이 공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음속법, 음이 도달되는 속도. 복합법은 저거 2개를 합쳐놓은 거고. 인발법,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렇게 철근이나 철을 묻어놓고 얘를 뽑아내는 힘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 코어 채취법이다. 건물이 타설된 다음에 내가 구멍을 뚫으면서 저렇게 공시체와 같은 모양의 일부분만을 채취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니까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저와 같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설명드리냐면 표면경도법이다. 표면이죠. 자, 표면경도법. 이거는 사용하는 기구 이름이 그 슈미트 해머야. 그래서 그 슈미트 해머 테스트법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콘크리트가 만들어진 벽면 혹은 바닥면에 보통 3cm 혹은 5cm에 해당하는 간격으로 하나의 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뭐 20개 혹은 25개의 교차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교차점에다가 제 팔처럼 생겼어요. 이런 장비가 이렇게 있고 하나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면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반발력으로 계속 때립니다. 따다다닥 때리면 이 기계에서 수치가 딱 나타나요. 그리고 20개, 25개 해당하는 것을 캐치를 해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적은 값을 버려서 평균의 수치를 나타내면 그 수치를 가지고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표면경도법, 슈미트 테스트 해머법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하는데 얘는 뭐가 있어요? 편차가 커요. 뒤에 예를 들어 큰 골재가 바짝 붙어 있다거나 여기가 철근이 들어간 지역이면 좀 크게 나오고요. 공극이 있으면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도값을 나오거나 우리가 이런 공시체 값을 가지고 하거나 이런 공시체를 가지고 강도를 파악할 때는 뭐요? A분의 P죠. 이렇게.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역학에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면적당 받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 면적은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요거. 요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적을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인장강도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인장강도 뭐 구조 쪽에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할례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시체를 옆으로 이렇게 누이죠. 누이고 너무 조용했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힘을 가는 거죠. 전체적인 면적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우리가 깨집니다. 그 인장 강도를 파악하는 시험 방법은 이렇게 파이 L D분의 2P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파이는 3.14고요. L은 공시체의 길이고 D는 공시체의 지름이고 작용한 힘이 이렇게 쓰면 이쪽에서 반력이 같이 작용한다라고 봐서 2P다라고 해서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도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도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굳은 콘크리트에서 번호로 세 번째 우리가 내구성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한 2번 설명드렸어요. 강도는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다라고 했고 내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뺀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했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중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중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근에서 설명을 했죠. 얘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콘크리트가 알카리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카리성을 상실한다. 알카리성을 상실하면 산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중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중성화가 발생되는 요인은 당연히 산이겠죠.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우리가 바다에서 해산을 끌어다 쓰니까 염해 이런 거가 있고 뭐 유기불순물 보통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와 같이 해당하는 거다. 자, 중성화가 발생이 되면 나타나는 피해는 뭐다? 철근이 부식이 됩니다. 철근이 부식이 되면 부식된 철근은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짐으로써 체적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콘크리트가 또 다른 균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중성화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자, 중성화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의 강도는 저하가 된다, 저하가 되지 않는다? 저하되지 않아요.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중성화를 우리가 방지하는 대책, 방지책,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방청 대책하고 동일한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방지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를 막고 얘를 막는 거죠. 이렇게 막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막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표면을 내가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뭐야? 피복 두께를 키우는 거죠. 제가 들어오더라도 표면에서부터 중성화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고, 콘크리트 자체에 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염분의 허용량을 중수를 해주면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정 안 되면 철근에다 무엇을 한다? 방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료를 칠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중성화된 콘크리트가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피복 두께 가지고 의미가 없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중성화가 진행이 돼서 철근까지 중성화가 진행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피복 두께를 두는 건데, 여기 강도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균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성화로 인해서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면 뭐가 있어요? 알칼리 골재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앞에서 다 설명을 했죠? 어디에서 설명을 했어요? 혼화재료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재료의 혼화재료 안 보신 분은 빨리 앞으로 가서 요 내용을 보시기 바래요. 요거는 용어로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대책에 해당, 대책, 방지책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 우리가 동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결, 융해해, 줄임말. 그렇죠? 동해의 현상도 마찬가지. 강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온에 따라서 우리가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내구성입니다. 동해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 반드시 뭐를 쓴다? 에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식이라고도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뭐요? 전기가 흘렀을 때에 전기에 의해서 부식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 재료를 배우다 보면 이런 걸 배워요. 칼칼라마, 알, 아, 철 이렇게 니, 수, 그렇죠? 그 다음 뭐야? 구리, 금. 아직까지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여기 뭐야?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온화 경향. 이온이 움직이면서 뭐가 발생해요? 전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두 개의 금속을 갖다 대면 이온화 경향이 발생하는 거죠.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반드시 먼저 부식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금속공사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질금속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혼용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문 같은 데 보면 경첩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어요. 금속에 경첩이 달려있고 거기다 알루미늄, 우리가 나사못을 받게 되면 알루미늄 못에서 반드시 뭐가 쓰고요? 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질 재료의 금속을 붙여서 혼용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는 이렇게 이온화 경향이 어디가 크냐 적으냐도 물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전기를 흘려보내게 되면 저런 현상 속에서 철근이 부식이 되는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니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중성화하고 알칼리 골재 반응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칼리 골재 반응 지금 여기서 제가 제목만 적어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건너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화재료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제목만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내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물 결합 제비는 원칙적으로 60%를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교재로 가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크리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크리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크리프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이 크리프다라고 하는 것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굳은 콘크리트 쪽에서 해당하는 거죠. 그 내구성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크리프는 뭐예요?
하중의 증가가 없이 일정한 하중이 유지될 때 그때 나타나는 변형이죠. 균열입니다. 그래서 크리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균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크리프에 해당하는 것들이 크게 발생하냐 작게 발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균열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재령이 짧다라는 것은 경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열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응력이 크다라는 것은 외부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균열이 발생하죠. 부재 치수가 작으면 무조건 또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습도가 작고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경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 시멘트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내부에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럼 약해진다는 뜻으로 뭐요?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고, 시멘트량은 줄여야 된다라고 그랬죠. 균열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멘트량이 많으면 마찬가지 균열이 발생하고, 다짐이 나쁘다는 것은 내부에 공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균열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거를 암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냥 크리프를 방지한다, 크리프 현상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균열을 적게 나오는 거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내용들을 쉽게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발생되는 균열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균열 보수의 보강법, 보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열이 발생하면 우리가 보수 보강법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얘가 한 가지가 해당하는 걸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수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보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두 개에 해당하는 차이가 좀 다르죠. 제가 갔다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자, 보수다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 정지된 상태, 균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균열이 간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고, 보강법은 균열을 내가 억제하고자 해서 하는 방법을 보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열을 보수하는 보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 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표면을 그냥 없애는 거. 0.2mm 이하의 아주 미세한 균열일 경우에 시멘트 풀로 그냥 닦아서 없애버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 충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주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충진은 표면을 내가 V자로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채우는 거고, 주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에다가 약품을 집어넣어서 그 안으로 저 안으로 흘려 들어가게 하는 방법. 얘가 이제 가장 큰 균열일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고, 터널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주사기 꽂아 있는 것들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고. 자, 균열 억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큰 판에 이렇게 일부의 균열이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뭐야?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박아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양쪽을 박아서 프리스트레스는 이렇게 당기는 건데, 우리가 콘크리트 뒤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여기다 전부 다 이렇게 금속판을 붙이거나, 이렇게, 아니면 합성수지, 고무판을 전체적으로 딱 붙여가지고 더 이상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쭉 정리하고 있는 게 보수 보강법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내용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강판을 부착하느냐, 탄소 섬유판을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팝아웃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팝아웃 현상이 있고 폭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폭렬 현상은 화재가 나면 우리가 콘크리트 내부에 뭐가 있어요? 물 같은 게 있겠죠. 습기가 있어요. 걔가 부피가 증가하면서 펑펑해서 터져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콘크리트 폭렬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을 방지할 때는 내부에서 공급을 내가 어떻게 더 많이 키워주는 방법, 그 안에다가 섬유를 집어넣어요. 그럼 화재가 일어나면 섬유가 녹겠죠. 그럼 어떻게 공기가 만들어진 거고, 재료가 팽창을 하더라도 그 공기가 이렇게 감싸주는 방법이 있고, 내부에서 이렇게 내화라고 하는 거라서 열을 차단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폭렬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팝아웃이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수분에서 얼었다 녹았다는 작용으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팝아웃이라고 하는 거니까 원인이 분명히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콘크리트의 내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되는 재료들 중에서 콘크리트가 철이나 나무에 비해서 내화성이 가장 좋은 그와 같은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도 정도가 되면 중성화 진행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나중에
좋지 못하다는 거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바로 건물이 무너지진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좋지 못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밑에 해당하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문제랑 접목을 해서 충분히 다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합과 성질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시공이다라고 하는 파트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콘크리트 시공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보다 조금씩 숫자라든지 규정들이 좀 바뀐 것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시공이라고 하는 파트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